안녕하세요. 스테이션비의 강병입니다. 저 오늘 진짜 좀 흥분되고 약간 좀 설레이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의 완전히 새로운 신차가 오늘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네, 바로 이 클래식한 정통 4x4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이네오스라고 하는 회사의 그라나디어, 이 자동차가 오늘 한국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이네오스라고 하는 제조사의 이름도 굉장히 생소하고, 그리고 또 이 그라나디어라고 하는 모델도 아마 대부분 처음 보실 거예요. 이 이네오스는 사실 영국에서 거의 재계 서열 1위에 해당되는 아주 큰 화학 글로벌 기업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이네오스 그룹의 회장께서 사실은 이 굉장히 좀 오직 탐험이라든지 익스트림한 어떤 이런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또 디펜더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애호가였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클래식한 디펜더가 이제 단산을 한다라고 발표가 됐을 때 그 사실을 너무 침통해하면서 랜드로버 측에다가 이 오리지널 디펜더를 계속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라고까지 부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펜더가 완전한 신형 세대로 바뀌게 되면서 이 이네오스 측에서 아예 그러한 정통 디펜더의 어떤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진짜 타협하지 않는 기계식 방식의, 그리고 이런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그런 오프로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레나디어는 진짜로 약간 군용 차량의 느낌과, 그리고 또 이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정말 정통 그 박시한 형태로 되어 있는 4x4 SUV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약간씩 오버랩되는 모습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도 사실 이 차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뭔가 이 부분은 약간 오리지널 디펜더의 느낌이 좀 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저쪽 부분은 약간 지바겐의 향취가 좀 묻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각도에서는 이 미국 군용 차량의 대표 모델인 험비의 모습도 살짝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여러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모델들이 요즘 오늘날에는 새로운 형태의 신형 모델로 바뀌면서 조금씩 정통성을, 그리고 또 오리지널의 그 아주 강한 어떤 맛을 살짝 잃어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아마도 이네오스는 그러한 트렌드를 그냥 놓쳐보내기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크지는 않을지언정 진짜 골수 팬들을 위한 진짜 4x4를 만들면 좋겠다. 그 결과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네오스는 자동차를 이번 이 차량을 통해서 처음 론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첫 습작이 될 수도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차 개발 단계에서 공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자, 이 그레나디어의 엔진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해 보이는 BMW의 엔진이지만 실질적으로 마운팅되고 있는 위치는 이 후드 높이에 바짝 다가설 정도로 꽤나 위쪽으로 타이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오프로드나 그리고 또 도강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아래쪽에 침수되는 부분의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프로드 전용의 엔진 마운팅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고무의 패킹의 두께만 해도 굉장히 본 적이 없는 수준의 이러한 패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보조등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터프한 방식의 이 프론트 그릴 쪽에는 그 첨단 LED의 상하향등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맑은 선한 인상을 주는 DRL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인상적인 거는 그 아랫부분입니다. 오프로드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더 무리한 접근각들을 시도하다 보면 종종 이 바퀴 앞쪽에 있는 범퍼들이 깨지거나 긁히거나 손상을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이 범퍼가 한쪽만 긁혔는데 전체를 다 교환해야 된다면 사실상 좀 속이 쓰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 그레나디어는 여기 위에 보시면 범퍼에 볼팅 자국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이 차는 범퍼가 세 조각으로 분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부분이 파손됐다 그러면 전체를 교환하지 않고 해당 부분만 파츠를 따로 바꿔 낄 수 있는,
말 그대로 뭔가 부서져도 내가 꼭 가야만 한다면 나중에 가볍게 큰 이 유지 보수 부담이 없이 차를 고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기능적인 설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이 접근각 역시 뭐 어느 정도 이 범퍼의 길이를 허용하는 선에서는 꽤 공격적으로 잘 뽑아낸 이런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이 전면부의 그릴도 독특하지만 헤드램프 옆쪽에서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냉각 채널들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아마 좀 더운 지방 그리고 극저속으로 냉각풍을 쉽게 받지 못하는 이러한 구간에서도 이 꽤나 높은 토크를 내고 있는 엔진에 충분히 좀 냉각 성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차에 들어가고 있는 이 파츠들은 진짜 이 자동차 업계에서 내놓으라 하고 있는 정말 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여러 회사들과의 콜라보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브레이크는 우리에게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브렘보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파워트레인은 BMW에서 이 6기통 휘발유 엔진과 디젤 엔진 그리고 ZF의 8단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통 오프로더라고 하면은 실제 이 사륜구동계의 시스템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저속 기어가 있습니다. 이 트레맥에서 제공하고 있는 2단 트랜스퍼 케이스 그리고 좌우 바퀴의 이 휠스피드를 구속할 수 있는 잠금식 LSD 같은 경우에는 이튼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 쪽은 카라로 그리고 또 이 오프로드 튜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주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다나. 정말 이 큼직큼직한 이름들의 서플라이어들이 이 차 안에 들어가고 있는 4x4 시스템들을 모두 다 완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운 부분들은 이 차량은 진짜 철저하게 기능성을 추구하고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시계 같은 경우에도 툴워치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특정 기능들에 특화되어 있는 이러한 시계들이 툴워치군에 속하고 있는데 이 차는 자동차계의 약간 툴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부분들이 험로와 이 오프로드를 아주 안전하고 그리고 또 망가지지 않게 주파할 수 있는 그러한 거친 여정에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툴카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들로 커버되어 있는 범퍼라든지 그리고 휠 아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나뭇가지 같은 데를 긁고 지나다닐 때의 페인트의 손상 같은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자구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측면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G바겐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냥 몰딩으로 이렇게 까맣게 도어 위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은 그냥 단순한 몰딩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안에 무언가를 끼우고 고정하고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레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레일은 이네오스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요. 표준적으로 이 산업군에서 쓰이고 있는 규격의 레일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수가 있느냐? 항공기, 비행기를 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앉는 시트 바닥 레일 고정 부위 거기 보시면은 요 표준 규격으로 되어 있는 이 레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주 강한 하중을 견고하게 견착시켜야 될 때 쓰는 대표적인 레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레일들은 약 30에서 40kg 정도의 하중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 차량을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이 차 우리 촬영용 차량으로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옆에 어떤 카메라, 고성능 카메라나 어떤 짐벌 같은 거를 거치할 수 있는 위치들이 꽤나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위쪽에는 이 루프 렉 쪽으로 연결되고 있는 추가적인 막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액세서리를 외부에 고정하고 오프로드처럼 정말 막 흔들리는 이런 길들을 가도 절대 떨어지지 않을 어떤 그러한 차량의 사용의 확장성까지도 꿰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엔진은 BMW에서 공급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B58 휘발유 직렬 6기통 터보 엔진과 그리고 또 B57 디젤 직렬 6기통 BMW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기 실력도 생각보다 준수하고 이 차가 낼 수 있는 허용 토크도 꽤나 여유롭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측면부에서 또 디자인적으로 독특한 부분은 바로 이 휠 부분일 것 같아요. 휠 타이어 세트가 기본적으로 이 그 브리지스톤에서 나오고 있는 듀엘러 AT 시리즈의 타이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오프로드용으로 튜닝하는 많은 그 사용됐던 휠 중에 이런 비드락 스타일의 느낌을 주기 위한 형태로 만든 휠입니다. 물론 비드락은 아니고요. 네, 이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터프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느낌을 좀 살리는 디자인이고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타이어입니다. 뭐 이미 다른 오프로더들, 뭐 랭글러라든지 이런 순정 타이어로 공급되고 있었던 듀엘러 시리즈기는 하지만 이 차에 들어가고 있는 이 타이어는 측면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그 삼봉 눈꽃 그림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이는 이러한 나라에서도 굳이 윈터 타이어를 따로 쓰지 않고 이 타이어 하나로 온로드와 오프로드부터 겨울철 눈길까지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전천후 타이어를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측면부에서 안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실제 이 차량의 바닥에 깔려있는 이 트램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속 기어, 오프로드용 로우 기어는 2.5대 1의 감속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 축과 뒤쪽 축에 들어가고 있는 디퍼런셜의 종감속 비율은 4.0대 1입니다. 랭글러를 예를 들게 되면은 사실 루비콘이 지금 4.1 정도의 종감속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랭글러들은 3점대의 종감속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그레나디어가 쓰고 있는 종감속 비율이 얼마나 이 토크를 좀 더 증대시키고 등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세팅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짝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죠. 물론 이 로우 기어의 트랜스퍼 기어비는 루비콘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수준입니다만 이 로우 기어와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있는 이 종감속 기어에서 증대되는 토크의 비율을 계산하고 그리고 사실상 랭글러보다 훨씬 더 넉넉한 이 엔진의 토크가 걸리는 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실제 오프로드에서 중요한 거는 엔진 자체의 토크나 마력이 아니라 이 구동륜에 실제로 증폭돼서 걸리는 휠 토크의 양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에는 랭글러 루비콘이랑 봤을 때 오히려 휠에 걸리는 토크가 좀 더 강력한 힘을 실제 노면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뒷면으로 와도 여전히 이 차는 정말 기능 그리고 오로지 오프로드 성능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가 3대7 방식으로 분할로 열립니다. 일단 이 좁게 열리는 쪽은 그냥 평상시 작은 짐들을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그리고 문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도심에서 그냥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도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도어는 스페어 타이어가 달려있기 때문에 무게가 좀 나갑니다. 그래서 친절하게도 이 안쪽에다가 댐퍼 해치를 달아줬어요. 랭글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기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서 문을 세우면 쉽게 고정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 도어의 매력은 아주 똑똑한 스페어 타이어의 수납 공간입니다. 보통은 뒤쪽에 스페어 타이어가 휠이 바깥쪽으로 림이 나오게끔 장착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이 그레나디어는 휠을 뒤집어서 장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숨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휠의 안쪽 공간, 부피를 이용해서 뭔가 오프로드에서 젖은 장화 같은 거, 뭔가 차 실내로 넣기에 좀 찝찝한 아이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에다가 넣고 간단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수납 공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사다리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 표면의 질감이 살짝 판 무광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파우더 코팅을 해서 그 어떤 외부 마찰에 강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표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사다리뿐만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루프 레일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잘 볼 수는 없지만 이 차 하부 부분에도 전부 이 코트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이 파우더 코팅을 깔아서 이 극한의 상황에서 언제라도 비벼질 수 있는 이 하부 부위에 대한 데미지에 최소화하는 이러한 어떤 강인한 기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테일램프는 어느 차에선가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디자인이거든요. 뭔가 이 차만을 위해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기존의 양산품을 가져서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어느 차에서 본 기억이 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사다리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루프 위쪽으로도 이 차는 꽤나 많은 적재량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적재량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동적 적재량, 그러니까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서 움직일 때에도 이 차 머리 위에는 150kg의 화물을 싣고 정상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를 정박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420kg까지 지붕 위쪽에 하중을 견딜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프탑 텐트를 설치하고 80kg쯤 되는 성인 5명이 올라가서 잠을 자도 거뜬할 정도로 아주 튼튼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내의 탑승, 약간 등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바닥 높이가 꽤 높습니다. 네, 제가 176인데 제가 올라올 때에도 약간 힘줘서 긴장을 하고 올라와야 될 정도로 이 바닥의 높이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라운드 클리어런스 최저 지상고가 28cm 이상을 마크할 수 있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일단 올라오면 정말 사령탑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좀 기분이 독특하게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위쪽에 있는 선루프, 그리고 탈착할 수 있는 방식의 이 유리 글래스입니다. 앞쪽 디자인이 루프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아주 평평한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의 이 시야가 앞쪽을 보는 것도 자연스럽지만 조금만 눈동자를 들어 올리면 바로 머리 위에 구름과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도 꼭 전면 유리의 느낌처럼 펼쳐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수동식으로 팝업을 시킬 수 있는 방식이고 진짜 숲속 깊이 들어갈 때는 완전히 탈착을 하고 이 바깥으로 뭔가 고개를 내밀어서 바람을 맞는 약간 이런 로맨틱한 오프로드 주행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진짜 한 20세기 자동차의 감성이기는 한데 요즘 차에서 이걸 만나니까 되려 너무나도 고맙고 또 굉장히 많이 활용할 것 같은 그러한 디자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진짜 이 차가 양산차인지 군용차인지 비행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밀리테리한 느낌의 이런 스위치들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아마 오프로드에서 튜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 전원을 따로 뽑아낼 수 있는 아울렛들을 사전에 실내 와이어링 해놓고 스위치로 그 전원들을 별도로 쓸 수 있는 이러한 스위치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작동하는 이 토글의 이 느낌들이 이륙 준비, 네, 딱 이런 느낌들인 거죠.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 그레나디어 이름 앞에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쓸모가 많죠. 이 차의 전폭, 사이드미러를 포함한 전폭과 전고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뭔가 주차장 같은 데 들어갈 때에 뭐 또 굉장히 제한된 공간 안에 이 차를 넣을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할 때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 수치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러한 종류, 이러한 장르의 자동차가 지금 뭐 G바겐, 디펜더 그리고 랭글러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건데 사실 이 차의 전폭은 실물로 마주했을 때는 그 네 대 중에서 가장 넓어 보였어요. 가장 넓고 납작한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재원을 살펴보니까 이 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전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프로드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도 넓은 전폭은 오히려 기동성에 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는 정말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오프로드 주파성에 대한 집요함, 그리고 정말 그 근본적인 이 가치의 추구함을 한 번도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글러 다음으로 이 차가 가장 좁은 폭을 가지고 있고요. 전고는 이 차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좁고 높은 스펙이지만 실제 익스테리어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가장 넓고 약간 좀 낮아 보이는 이러한 어떤 되게 안정적인 스탯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 차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일 것 같아요. 뭐 제가 탱크를 장갑차를 타본 적이 있는데 장갑차보다 오히려 더 밀리터리한 느낌들이 좀 강하다고 할까요? 이 뭔가 조작하는 인터페이스 부분들은 진짜 군용 기계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습니다. 저속 기어 레인지의 이 짧은 기어봉도 그렇고요.
이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죠. 이 ZF 8단 미션이 쓰고 있는 그 미션의 기어 노브가 그대로 같이 패키지가 따라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워낙 나머지 부분들이 진짜 좀 굳건하고 강인한 이미지다 보니까 갑자기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하나 나와서 아마 이거는 바꿔서 튜닝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전원도 사실 키를 꽂아가지고 돌리는 아날로그 감성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속도계나 이런 기본적인 그 정보들은 센터 디스플레이의 좌측으로 나오게 되고요. 앞쪽에는 정말 필요할 때만 켜지는 경고등의 조그마한 클러스터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 위에도 뭔가 눈에 띄는 빨간색 버튼이 하나 있죠. 네. 자, 이 차의 가운데 있는 경적 소리, 요거랑 요 옆에 있는 빨간 버튼, 일반 차한테 보내는 경적 소리와 도로를 달리다가 만나는 사이클리스트에게 나 좀 지나갈게 하고 뚜뚜 하고 작게 신호를 보내는 경적이 따로 있습니다. 이 차가 아무래도 덩치가 좀 크기 때문에 특히 좁은 유럽 도로에서는 사이클리스트를 피해갈 때 아무래도 중앙선을 많이 밟거나 아니면 조금은 더 노견 쪽으로 차를 붙여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자전거 사이클리스트들을 배려하는 걸까요? 네, 사실 이 이네오스의 그레나디어는 이 자전거 프로팀을 또 후원해주고 있는 스폰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팀의 이름도 그레나디어예요. 네, 그래서 이 사이클리스트에 대한 어떤 존중과 배려, 이런 부분들이 이 첫 번째 양산차에도 이런 툽 버튼이라고 하는 자전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아마도 자동차에 처음으로 들어온 버튼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버튼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물로 다 세차를 해낼 수 있는 IP54 등급의 이 실내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바탕 진흙에서 이 뒹군 다음에도 바닥을 그냥 물 청소한 다음에 닦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가 바로 이 그레나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 닫을 때의 이 느낌, 이게 진짜 독특합니다. 그 G바겐이 금속끼리 부딪히는 찰랑하는 그 소리랑은 좀 달라요. 이 차의 문은 닫힐 때 뭔가 우리 그 음악 녹음 부스 있죠. 이 라디오 방송실의 그 두꺼운 문이 닫힐 때에 정말 공기와 공기를 차단하는 것 같은 엄청난 밀착성, 그게 느껴지는 그러한 문 닫힘 소리가 납니다. 실제로 이 고무 패킹의 그 부피가 꽤 두툼하고 아마 물을 건널 때에도 이 실내로 침수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도어 클릭 느낌들을 갖게 됐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요, 일단 오늘 제가 주행은 직접 해보지는 못했지만 이 차의 모든 면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차는 오로지 한 가지의 목적, 정말 궁극의 오프로드 4x4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너무나도 많은 기능들을 보이는 모든 곳에 속속들이 숨겨놓은 그러한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뭔가 이렇게 하나의 목적성에 정말 꽂혀서 나오는 이런 차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보다 넓은 대중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 여러 가지 이 적절한 타협과 그리고 적절한 대중성들을 가미한 차량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인데, 이러한 시기에 진짜 정말 그냥 앞만 보는 경주마처럼 오로지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이렇게 탄생한 이런 자동차, 분명히 단점도 나중에 느껴지긴 하겠지만 그 몇 가지의 단점을 그 큰 하나의 장점이 덮어주는 차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다음에 시승 기회가 생기면은 다시 한번 빠르게 그레나디어의 시승 느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